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일입니다. 오늘은 제10강 시각장애인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시각장애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 둘째, 선천적 시각장애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다양한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넷째, 개별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보행지도에 반영할 수 있다입니다.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을 지도한다면 시각장애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지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시각장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각장애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요, 시각장애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각장애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각장애인이라면 결국 본질적으로 시각장애인과 정화인이 다르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에 관해서 재활훈련을 담당했던 캐롤이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실명은 곧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과 같다. 정한인으로는 죽고 시각장애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랍니다. 다른 관점은요, 장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자신의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서 시각장애인은 본질적으로 정한인들과 같고 시각장애는 개인의 여러 가지 특성 중 특히 주목받는 한 가지 특성이라고만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장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기능분류 체계이죠. 시각장애인은 정한인과 다를까요? 아니면 시각장애인은 정한인과 같을까요? 다만 시각장애라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정한인과 다른 상황에 놓여있고 다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각장애는 선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후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90%의 시각장애인이 후천적 시각장애입니다. 상대적으로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수가 적다는 것이죠. 시각장애 발생 시기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그 경험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특성, 주로 발달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또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살펴보겠는데 어느 시기에 시각장애가 있을 때 선천적 시각장애라고 보느냐. 일반적으로는 태어날 때 시각장애가 있으면 선천적 시각장애라고도 하지만 시각장애 관련 전문가들은요, 개념 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연령, 대략 만 5세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만 3세라고도 볼 수 있고 전문가에 따라서 조금 달리 주장하지만 만 3, 4세의 이전에 실명하면 이것을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각장애가 개념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는 개념 습득 이전에 실명했느냐 개념 습득 이후에 실명했느냐가 향후 시각장애인으로 생활하는 데 굉장히 차이를 줍니다. 구체적으로 몇 살이다라고는 정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개념 습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각장애가 발생한 그런 경우를 선천적 시각장애라고 할 수 있죠.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각 발달, 운동 발달,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를 보상하기 위해서 청각이 더 뛰어나다거나 또 촉각이 더 뛰어나다거나
이런 이 선천적 감각 보상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각장애는 청각이나 촉각에 의존해야 되는데 청각은 거리나 방향에 대한 정보는 주지만 청각을 통해서 사물의 실질적인 특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린다. 새가 어느 방향에 있구나. 어느 정도 거리까지를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새가 어떤 모양인지는 청각을 통해서 알 수 없죠. 촉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촉각의 경우는 손에 닿는 범위 내에서만 그 사물을 파악할 수 있고 사물의 촉감이나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촉각의 좀 더 세부적인 것은 특히 시각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너무 멀리 있는 것이라든지 너무 작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촉각을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촉각도 사물 개념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상당히 제한이 많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이 청각이나 촉각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개념 발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인지 발달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각 발달과 인지 발달을 연결시켰는데 이런 점에서 시각장애로 인해서 경험의 범위와 다양성이 제한되고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보행에 문제가 있고 또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완전히 실명한 시각장애는 인지 발달, 특히 개념 형성에 있어서 정한인들 또는 후천적 시각장애인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향정의와 관련된 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에서 기초 개념을 지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다. 운동 발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정한인에 비해서 운동 능력 수준이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아기 때부터 시각적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이 동기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또 조금 더 잘하면 가족이라든지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의 운동을 두려워해서 운동을 할 기회를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그 자체로 인해서도 운동 기능이 제한되고 또는 주변 사람에 의해서도 시각장애인의 운동 능력이 개발될 그런 기회가 제한됨으로 인해서 시각장애 영유아의 운동 발달은 정한 영유아의 운동 발달에 비하면 지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인 문제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생아와 어머니와의 심리적인 결속이 중요한데 기대하지 않았던 실명한 아이를 갖게 된 어머니는 그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병원 치료를 다녀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어머니와 신생아의 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신생아 시각장애를 받아들이고 자녀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각장애 영아를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모를 경우 또 가족이 잘 모를 경우에는 시각장애 영아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죠. 유아기 때 시각장애 아이들은 또래들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보행에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정을 볼 수 없다든지 주변 상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상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 아동에게
체계적으로 사회적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제공해 줘야 되고 지도해 줘야 되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과잉보호를 한다거나 또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자꾸 사람들과의 접촉을 늘려주고 사회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족들이 어떤 행사에서 시각장애아를 배제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회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인 발달이 제한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볼 때는 이런 감각, 운동, 인지, 사회 정서적인 발달 면에서 살펴보아야 하고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보행지도사가 시각장애인 교육생의 특성에 맞게끔 보행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후천적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시각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러한 시각장애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여러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상실 모형입니다. 시각장애란 생명상실과 같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후천적 시각장애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는 모형인데요. 이 모형은 바로 이 강의 초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은 정한인과 다르다라는 관점을 기초로 합니다. 시각장애로 인해서 보행도 할 수 없죠. 문자도 확보할 수 없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지요. 모두 잃어버렸다. 직업도 잃어버렸죠. 취미생활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뭔가 정한인과 다른 존재다라는 반응이죠. 이런 경우에 시각장애인은 어느 정도의 이 충격으로 인한 이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또 우울의 단계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분노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협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상실에 따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보행훈련이 도움이 되더라도 충격에 사로잡혀 있거나 우울의 상태에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한테는 보행지도 못지않게 더 필요한 게 적절한 재활 상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각장애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하나이며 시각장애로 인해서 인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설명인데요. 이것은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일방향적인 충격에서 우울, 분노, 협상 그리고 수용이라는 일방향적인 이 단계를 거쳐가는 그런 상실 모형과는 달리 시각장애라는 것은 인간의 전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로서 끊임없이 이것을 안고 가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생길 수 있는 한 가지의 문제이지 시각장애를 수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상실 모형과 비교한다면요. 상실 모형은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 속에서 시각장애를 받아들이기까지 그리고 일단 한번 받아들인다면 정한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보지만 과정 모형의 경우에는 시각장애라고 해서 별도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시각장애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해가는 그런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에 대한 반응은 구조 모형으로서 우울과 불안, 자존감, 자기효능감, 통제소재, 학습된 무기력, 귀인 유형, 실명에 대한 태도와 예방 등 다양한 심리학적 경험들이 작용하는 것이지 시각장애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 보통 스키마라고 하는데 그 인지 구조에 의해서 반응이 달라지지 시각장애 그 자체가 매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평소에 어떤 인지 구조를 가져왔느냐, 그 구조에 의해서 시각장애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워낙에 긍정적인 사람은 시각장애가 있어도 그다지 충격이나 우울에 휩싸이지 않고 뭐 비교적 아주 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하나의 문제로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시각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시각장애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는 세 가지 모형, 상실 모형과 과정 모형, 구조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에 대해서 개념화한 국제기능분류체계를 근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애라는 것은 결코 어떤 질병이나 그것에 의한 손상, 그걸로 인한 기능 제약, 그걸로 인한 사회적 분리와 같은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각장애가 유일한 원인이고 어떤 장애가 원인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건강 조건이라든지 어떤 질병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 요인이나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에 대한 반응은 건강 조건과 환경 요인 및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얼마나 사회 참여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삶은 장애 그 자체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또 평소의 개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상호 작용하면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시각장애의 특성은 시각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시각장애가 심한 사람은 아무래도 적응적인 행동이나 기술이 더욱 많이 필요하겠죠. 시각장애가 심하면 점자를 배워야 한다거나 보행을 배워야 한다거나, 시각장애가 경미하면 어느 정도의 보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보행 지도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또 시각장애 예후, 즉 앞으로 시각장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각장애가 점점 더 심해지면 그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중복장애 여부에 의해서도 시각장애인의 삶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시각장애만 있느냐, 아니면 다른 지적장애를 수반하고 있거나, 아니면 당뇨방막병증과 같은 그런 이 질환으로 인해서 발을 절단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촉각이 둔감해진다거나, 이랬을 때는 보행지도라든지 점자지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시각장애 관련 특성들이 시각장애인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장애 발생 이전의 성격에 낙천적이다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이 됐어도 비교적 낙천적일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되기 이전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시각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또 다른 위기로 보고 긍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장애 발생 이전에 지녔던 시각장애에 대한 태도, 워낙에 시각장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면 시각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평소에 가졌던 태도에 의해서 시각장애가 된 이후에 자신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장애 발생 연령도 시각장애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데, 노인기에 시각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심리적 충격은 적겠죠. 이건 노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0대에 한참 어린 자녀들을 두고 실명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직업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연령기에 실명을 했다면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겠죠.
성별에 따라서도 시각장애에 대한 반응이 다른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하면 시각장애로 인한 어려움,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시각장애 그 자체, 시각장애인의 개인적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시각장애인이 살아가야 될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국제장애인 권리협약에도 이제 서명해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법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예방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수용되며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는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법적인 정비가 되어 있는 환경이냐, 또 주변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법적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삶은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반응은 장애 자체의 특성, 개인적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심리를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지도사는 만나게 될 교육생의 어떤 심리적 특성을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알아가면서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어떤 삶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 보행을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두 가지 상향 관점을 먼저 소개하였고요.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감각 발달, 운동 발달, 인지 발달 및 사회 정서적 발달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후천적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시각장애 발생에 대한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상실, 과정, 구조라는 세 가지 설명 모형을 소개하였고요. 시각장애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능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장애 특성, 개인 특성, 환경 특성이라는 범주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상으로 시각장애인 심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